빅스비, 나 너무 추운데? 네, 보일러를 켤게요. 안녕하세요, 이스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인텔 i9 9900K 거의 풀옵션에 가까운 게이밍 데스크탑을 조립했었습니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지금 인텔의 새로운 CPU i9 1900K가 출시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새로운 저의 2020년형 초고사양 게이밍 데스크톱을 조립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데스크탑도 엄청 신경을 써서 조립을 했어요. 작년부터 LED 뽕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이제 부품에 조금씩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커스텀 순행도 처음을 했었고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 문제 없이 제 현역 PC로 사용 중이에요. 하지만 제가 커스텀 순행은 처음이잖아요.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1년 정도 사용하니까 이 용액의 색상이 조금 탁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 예정입니다. 오늘 조립할 CPU는 최근에 출시한 인텔의 새로운 10세대 데스크탑용 CPU입니다. 하지만 공정은 14나노, 경쟁사의 AMD는 7나노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인텔은 사고를 많이 우려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CPU 한 개, 또 하나의 i9 CPU가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저한테 연락도 없이 미국 인텔 본사에서 인플루언서 킷으로 하나 보내줬고 하나는 한국 인텔 코잇을 통해 제공받았습니다. 저도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얘는 이제 흔히 볼 수 없는 인플루언서 킷으로 들어있고 따로 밀봉이 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안에 10세대 10세대 이게 발음을 잘해야겠구나. 투명한 판으로 하나 있고 요것을 드러내면 i9 10세대 요 CPU가 들어있어요. 요것도 아마 이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고 그냥 인플루언서용으로 나오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얘 수율도 좋은 녀석인가? 실제 정식 판매 모델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작년에 나온 9900K 커피레이크는 약간 그 축구공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포장을 좀 심플하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포장 방식. 어쩌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밀리고 있지만 AMD보다 패키징은 조금 멋스럽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성능이죠. 엥? 자석으로 붙네? 위로 열고 왼쪽으로 여는 이러한 패키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되어 있고 이제 CPU 말고는 옛날 컴퓨터를 사면 항상 붙어있는 노트북을 사도 붙어있는 요 인텔 스티커가 들어있고 인플루언서 킷과 비교했을 때는 가로와 세로로 들어있다 정도의 차이, 나머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수율이 좋은 녀석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플루언서 킷은 수율이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인플루언서 킷으로 조립을 해볼게요. 이번 CPU의 특징은 10코어 20스레드, 베이스 클럭이 3.7GHz고 터보시 5.3GHz까지 올라갑니다. TDP는 125W, 경쟁이 되는 3900X랑 비교를 한다면 코어 수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 수치이죠. 그나마 이번 10세대는 실리콘 다이가 얇게, 히트 스프레더가 두껍게 변경되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을 더 개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는 뚜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용 중인 i9 9900K에 비해 코어 수가 2개 더 증가하긴 했지만 이만큼 멀티코어를 지원하는 게임이 흔치 않기 때문에 사실 게이밍에 대한 성능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멀티 작업에 있어서는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걸 보면 역시 경쟁이 좋기는 해요. 인텔은 급하게 준비하는지라 큰 개선이 없는데 그나마 아직까지 인텔이 살아있는 것은 게이밍 성능. 이미 작업 성능은 가격 대비 코어 수가 많은 AMD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고가의 라인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금액보다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얼마나 더 빠르냐, 안정적으로 돌아가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게임 유저에게 잘 팔리는 것도 그 때문이죠. 다음은 제가 조립할 부품입니다. CPU는 인텔의 i9 1900K. 지금은 한국에서 가격이 날뛰고 있죠. 진짜 거의 미쳤어요. 메인보드는 ASUS의 Z490 막시무스 포뮬러입니다. 인텔에서는 제가 항상 기가바이트의 메인보드를 선호했는데 조립은 지금 하지만 CPU는 사실 출시 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ASUS에서 메인보드를 지원해 주셨어요. 다른 것보다 이번 메인보드가 마음에 들었던 게 2인치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제 스튜디오에 10기가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따로 PCI 카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메인보드 내장 10기가, 그리고 얘는 전원부까지 순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램은 G스킬의 DDR4 32GB 3600MHz의 트라이던트 Z 38만원 정도 들었고, SSD는 삼성전자의 970 에보 플러스 2TB입니다. 요거는 한 49만원. 쿨러는 사실 여기서 오버클럭을 하게 된다면 공랭을 쓰기에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NGXT의 크라켄 Z73 3열 순행으로 된 것. 요거는 한 38만원에 구입했어요. 원래 제가 NGXT 2열 순행을 쓰고 있는데 이번 제품은 3열에다가 도저히 2열 순행으로는 조금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서 구입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새로 구입하지 않고 이전에 쓰던 기가바이트의 RTX 2080 Ti, 파워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안텍의 에그프로 750W짜리 모듈러를 구입했어요. 이번 1900K는 플로드 걸렸을 때의 전력 소비도 좀 심하다 해서 NGXT에서 새로 나온 C850을 사용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좀 안정적인 제품을 많이 선택하는 편이에요. 제품의 성능은 가격이 높아지면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그 제조사의 신뢰성을 보는데 NGXT는 제가 처음 써보는 것이라서 이번에는 도전이에요. 하지만 얘는 시소닉 OEM으로 들어가고 있고 또 유체 베어링을 탑재하면서 제로펜 모드가 있더라고요. 게다가 10년 무상 보증을 지원합니다. 얘는 15만원. 그리고 이번에도 그래픽카드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라이저 케이블, 마지막으로 케이스인데 이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원래 제가 NGXT H1을 조립했을 때 저 데스크탑 요게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도저히 이걸로 1900K의 발열 그리고 650W의 파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안텍의 스트라이커와 고민을 했는데 이번에는 게이밍의 감성을 위해 리안리의 PC511 다이나믹 레이저 에디션을 구입했습니다. 요거는 한 23만원 정도인데 이전에 구입한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요. 이렇게 구성했을 때 지금 CPU 값이 날뛰고 있는데 이 날뛰고 있을 때의 가격으로 했을 때 총 PC를 구성하게 된다면 한 510만원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CPU와 메인보드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좋은 곳에 기부하겠습니다. 우와, 야, 에이수스는 지난번 노트북을 언박싱 했을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열잖아요? 메인보드가 에르고 리프트 힌지처럼 이렇게 올라와요. 여기도 모두 이제 판으로 막혀 있는데 아마 M.2 슬롯에다가 방열판까지 모두 함께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은 조립을 하고 나면 깔끔하고 멋있긴 하지만 부품을 교체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게 단점이에요. 그리고 나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조금 멋있는 에이수스의 로그 스티커도 들어있고 리퍼블릭 오브 게이머스 메인보드 레이아웃이랑 여러가지 스티커, 유저 가이드, 나머지 구성품들도 모두 꺼내주겠습니다. CPU부터 이렇게 들어주고 새로운 심장인 1900K 이렇게 닫으면 CPU의 장착은 간단히 끝났어요. 다음에는 램 16GB 2개. 또 여기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 슬롯이 4개인데 2개로 32GB로 구성하냐, 64GB로 구성 왜 안 하냐. 저도 돈을 최대한 아끼면 아낄수록 좋고 유튜브 정도의 영상 편집을 하는데 32GB면 사실 충분해요. 16GB로만 구성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개의 램을 꽂아줬고 이번에는 영상 편집용으로 조금 넉넉하게 구입을 했어요. M.2 SSD를 넣고 다시 가이드를, 투냉 쿨러의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가이드를 미리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플레이트를 먼저 뒤에 스탠드오프 4개를 장착해주면 메인보드 작업은 끝나게 됩니다. 오후야. 크기는 좀 큰 리안리의 레이저 에디션 케이스입니다. 뭐 리알리 케이스 요걸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아니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조립 가이드를 꺼내려면 이 케이스를 열어야 되는데 케이스 오픈 방법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어요. 하하, 나 참. 와, 이거는 이중 포장이네? 와, 이거 포장 죽인다. 와, 여기 파우치 안에 모듈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각종 케이블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오른쪽에 NGXT의 파워가 들어있습니다. 파워는 여기에 아쉬운 점은
전반적으로 리안리 케이스의 QC 문제가 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케이스에 약간 흠집도 꽤 있고 위쪽에 나사도 휘어진 채로 왔고 중고스러운 느낌이 나요. 이제 메인보드를 넣어주고 나사를 모두 조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리안리 케이스가 좀 아쉬운 게 나사의 품질이 다른 것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무른 느낌? 괜히 샀나? 다음은 이제 일체형 수냉, 흔히 말해 짭수라는 것을 이제 조립을 해줘야 돼요. 여기 라디에이터가 지금 3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케이스 앞쪽도 분리가 되네? 요 수냉 쿨러 이거를 조립해 줘야 됩니다. CPU 위에 왜 서벌 그리스를 안 발라요? 하시는데 대부분 기본 쿨러나 일체형 수냉들은 이렇게 미리 발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복잡한 선을 다 정리했고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저는 이 라이저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세워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멍들을 모두 빼주고 이것도 제거하고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준 다음에 라이저 케이블 장착 후에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조립은 진짜 끝이에요. 진짜 찐막 그래픽카드에 파워 케이블도 둘 하면 진짜 끝났습니다. 켜지는지까지만 보고 주변 정리를 해야겠어요. 아! 여기 보니까 제로펜 모드라고 온오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오! 지금 여기 LED가 나오고 있거든요. 오! 와 미쳤다.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미쳤다 미쳤다. 지금 CPU의 온도가 22도라고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들어오는지. 와 여기 HDD 포스트 에러라고. 오 에러 명도 여기. 와 이제 부팅을 하면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바이스가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도 모두 닫고 주변을 청소하고 나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Three days later. 일단 제가 케이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리안리 케이스, 저는 리안리를 처음 써보거든요. 그동안 좀 좋은 평이 많아서 저도 이제 구입을 했고 디자인도 이제 게이밍의 감성이 느껴지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사실 이게 장단점이 명확하더라고요. 장점이라면 일단 매우 예쁘다는 것. 커스텀 순행이나 PC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부 구성이 엄청 잘 짜여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나머지는 좀 많이 단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조립해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QC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어떠한 제품이든 불량률이 전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마감, 그리고 특히 나사의 품질이 너무 허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게 20만원 넘는 케이스인데 이 정도의 나사 퀄리티? 중국산 짭퉁보다도 더 못할 것 같은 퀄리티였어요. 그리고 설명서 자체가 너무 불친절하기 때문에 PC를 어느 정도 조립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설명서의 사진이 너무 흐리멍텅하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저도 조립을 하면서 설명서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설명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돈 주고 이 정도의 케이스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대안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크게 추천드리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C를 여러 번 이제 세팅을 하면서 오버클럭도 하고 막 이것저것 만져봤는데 사실 제가 오버클럭을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한 지 오래돼서 이거를 너무 까먹어서 다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안정화를 한다면 5GHz까지는 올코어로 모두 이제 들어갈 것 같고 이제 5.1과 5.2 정도는 시네벤치는 돌아가는데 링스를 통과하기가 조금
조금 어렵더라고요. 신형 보일러, 인텔이 재탕을 많이 하면서 이제 발열도 많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온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다시피 CPU의 온도가 한 33도, 이제 30도 초중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시네벤치를 돌릴 때도 70도 근처로 이제 온도가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오버클럭을 하면서 약간 현타가 온 게 뭐냐면 지플값이 약간 튀긴 하지만 전력 제한만 해제하더라도 보이다시피 4.9GHz까지는 그냥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굳이 인텔의 전력 관리 기술까지 꺼가면서 5GHz로 오버클럭을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커스텀 순행을 하고 나서 한 5.2나 5.3GHz까지 오버클럭이 돼야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속도 측정도 탱기가 인터넷을 테스트했을 때도 무리 없이 잘 나왔고 재밌는 건 순행 쿨러의 그래픽인데 기본 프로필 값으로 여러가지 설정도 가능하지만 특히 이제 GIF 이미지를 넣을 수 있어서 쿨러에 있는 요 동그란 요 디스플레이를 재미있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메인보드에 달린 모니터도 순행 쿨러만큼은 아니지만 간단한 이미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것은 여기 CPU의 클럭을 항상 나오도록 표시를 해뒀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전력 관리 해제만 했는데 4.9GHz로 계속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PC를 안 쓸 때는 좀 내려가기는 해요. AMD PC도 있고 인텔 PC도 있는데 사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진짜 가성비를 중요시 여긴다. 그럼 AMD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는 무조건 게임 성능이다. 그러면 인텔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저는 이 PC에 커수까지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펜은 따로 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순행을 하고 이제 곧 또 AMD의 3900XT가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도착하면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생각보다 보일러가 뜨끈뜨끈하진 않아요. NGXT의 쿨러가 잘 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번 조립은 다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이런 품질 보이죠? 지금 휘어있는 거 이게 제가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왔고 보면 단차가 안 맞아요. 이게 그 유명한 리알리 케이스 맞나요?